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제 강의에 오신 거를 환영하고요. 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뭐 아시겠죠? 장건익입니다. 예.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저 자신 유명해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유명해져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밥 세 끼 먹을 수 있고 몸 건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면은 그게 최고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별다른 게 없고요. 저의 특징이 있다면 철학을 좋아한다는 거. 철학을 좋아한다는 거가 제 삶의 특징이고 어떻게 보면 제 운명입니다. 예.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철학을 좋아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막 골치 아프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그렇게 골치 아프고 어렵지 않고 물론 저도 대학에서 배울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생각한 철학이 아니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굉장히 재밌고 물론 힘든 게 있어요. 하지만 그 학문적으로 막 그렇게 난해하고 막 그런 의미의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건 다시 내가 설명을 해 드릴 텐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철학이 어떤 종류의 철학인지가 이제 오늘 또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죠. 요즘 보면은 철학이라는 말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죠? 그리고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했지만 학생들이 철학 그러면 이렇게 골치 아프고 어렵고 그 뭐 삶에 도움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철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냈는데 책을 내면서 출판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목에 철학자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철학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대학 세 군데의 대학에서 철학과가 폐지되고 다른 과로 바뀌거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철학의 위기죠. 철학의 위기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철학이 삶하고 분리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보면은 개인들의 치열한 삶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문제들을 다루죠. 그리고 보면은 우리 문화에서 배워 나오지 않는 우리 문화의 뿌리를 둔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질적인 문제와 전혀 우리로서는 낯설은 어휘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없는 그런 난해한 담론들이 아마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지금 철학은 특수한 집단의 전유물이죠. 특수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됐고 그래서 저는 그게 철학의 위기를 불러일으켜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뭐겠냐는 거죠. 해결책. 뭐겠습니까 해결책이. 대답이 없으시군요. 해결책 찾으러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삶하고 철학을 다시 결합시키는 겁니다. 철학이 삶과 유리됐기 때문에 분리됐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리고 철학이 우리 문화의 바탕을 둔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자고 나면 보는 문제들이 있죠. 문화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 삶에 유용한 우리의 철학, 이것을 하는 것이 해결 방향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철학은 보편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철학이 따로 있느냐? 물론 저도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철학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차츰차츰 설명을 제가 할 거예요. 단지 우리의 철학이 우리식만의 철학, 고립된 철학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할 거고, 우선은 이제 그 철학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철학과 기존에 하고 있는 철학을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철학에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개의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학문으로서의 철학입니다. 학문. 이게 기존의 철학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예술입니다. 예술. 아마 좀 낯설 수도 있을 거예요. 철학의 두 종류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예술이고, 뭐 앞에 삶의 예술인데, 예술이라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예술, 무슨 회화 예술 많잖아요. 그래서 삶의 예술이고, 이 삶의 예술이 보다 근원적인 예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문으로서의 철학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비교해서 예술로서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학문으로서의 철학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뭡니까? 철학사를 많이 하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 진리 탐구죠. 그죠? 학문을 한다는 건 진리를 탐구한다는 거죠. 진리 탐구의 목적은 뭐예요? 진리의 발견이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학문의 철학은 진리의 철학입니다. 진리의 철학. 멋있는 말이죠. 진리의 철학. 저때의 진리는 국가와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하는 영원한 철학, 영원한 진리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런 진리,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제 학문 철학의 목표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이런 철학에서 다루는 문제는 뭐냐? 굉장히 거대하고 심오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뭐 인간의 본질이 뭐냐, 존재와 생성, 존재란 무엇인가, 뭐 역사의 법칙, 현상과 실제,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다루고, 존재론, 인식론, 형이상학 이런 분류들로 분류가 되어 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심오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힘들죠. 그다음에 이걸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철학자들이죠. 철학자가 되려면 근데 조건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야만 됩니다. 사실은 철학자 하려면. 그죠? 석사도 철학자라는 명함을 내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상당히 머리가 좋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여담인데 제가 대학원 입학할 때 우리 그 선생님 중에 면접을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 돈은 좀 있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냥 철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게 좀 이렇게 막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대학원 이제 진학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낯설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학문으로서 철학하려면은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유학을 갔다 와야만 돼요.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은 교수가 되는 게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 학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 언어를 쓰면 전문적인 개념들과 이론들,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죠. 하는 활동이. 그래서 성격상 서양적이다. 서양적이고 머리로 하는 사고 위주의 연구 활동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이런 거,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대충 이렇다라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뭔지 이건데 이게 바로 삶의 예술로서의 철학 또는 그냥 예술로서의 철학입니다. 첫 번째, 이건 뭘 하는 거냐? 사는 걸 배우는 거예요. 사는 거. How to live.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설명했듯이 대학에 한번 가보시면 철학과에 가보시면 압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철학과에 갔어요,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대학에 갔는데 가보니까 데카르트의 고기토 에르고 숨, 플라톤의 이데아, 칸트의 선천적 종합 판단. 그렇게 해서 제가 박사까지 했지만 사실 거의 저한테는 삶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삶에 도움이 되는지. 전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얻은 거로 볼 때는 그거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 고민했어요. 내가 이거 배우는 게 아닌데 왜 이런 질문들을 안 다루지? 내 내면의 복잡한 마음들 이런 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주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걸 하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따로 공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될 수 있는 건데 물론 동양 철학적인 배경은 다릅니다. 동양 철학은 상당히 삶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철학은 사는 거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존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같이 입학한 동기들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이 철학과 오는 거 반대를 했고, 두 번째, 다 삶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철학과를 왔다는 거예요. 일부는 이제 대학 졸업하면 다 나가고 없는데 대학원까지 오게 되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철학자의 개념과 사상과 이론의 전문가가 되고 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모두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큰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철학은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두 개의 철학을 나누면서 중요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모두 다 삶의 문제를 갖고 계시죠. 해결하고 싶은. 그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자기만의 삶의 고유한 삶, 개성 있는 삶을 만들고 창조하는 활동, 예술 활동이라고 전 철학을 정의합니다. 제가 일단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문으로서 철학에서 중요했던 건 진리죠.
여기서 뭐겠습니까? 진리에 대응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머리를 좀 써보십시오. 그렇죠. 지혜입니다. 이게 학문의 철학이 진리의 철학이라면 이거는 지혜의 철학이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지혜하고 밀접하게 관계된 게 진실입니다. 진실. 그래서 이 철학은 지혜의 철학이고 진실의 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되는 점입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들을 다루느냐? 예. 뭐 이미 답은 나왔죠. 개인들이 삶에서 겪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일단은. 예. 뭐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철학적인 대화도 해보고 해보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 하다 보면 다 괴롭히고 힘든 문제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자기 내면 안에도 있고 관계 안에도 있고 일을 통해서도 있고. 예.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상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로부터 출발한 문제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굉장히 자기를 힘들게 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정관념 또는 강박관념, 집착들, 잘못된 삶의 습관들,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다뤄야 될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영역에서 그렇고요. 공적인 영역의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의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함께 다루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문제는 아니 이 활동 예술로서의 철학을 함에 있어서는 무슨 박사학이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학이나 학벌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고요. 단지 이제 조건이 있다면,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의 의지와 노력입니다. 이거 근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철학자가 되려면 박사학위를 따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이런 식의 철학을 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이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자기 문제를 해결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문제와 끈질기게 맞서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순과 끈질기게 맞서는 사람이다. 그런 끈질김이 없으면 철학은 계속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삶도 그렇습니다. 철학이 한다는 게 잘 산다는 건데 제가 제 식대로 말하면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아까 이제 학문으로서의 철학에서는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많이 썼지만 우리는 일상어를 기본적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은유나 상징, 그다음에 시, 이야기, 신화나 우화나 동화,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주로 언어로 사용합니다. 언어이자 소재로 쓰고 논리라기보다는 역설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역설적입니다. 삶의 문제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이라기보다는 경험과 체험이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성격상 동양적입니다. 제가 정리해본 바로는 이게 동양 철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 몸 전체로 하는 거고 삶 전체로 하는 생명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에서 철학은 이론활동이고 연구활동인데 이것은 생명활동입니다. 큰 차이점이죠. 대충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없으면 넘어갈까요? 아니면 있어요? 예. 비트겐슈타인 같은 철학자는 예. 언어에 대해서 예. 좀 깊게 했는데 예. 그런 것도 언급해줬어요. 언어에 대해서 일상 언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BTC 같은 언어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많이 일반 사람들 철학계에서 많이 예. 했다고 하잖아요. 예. 비트겐슈타인처럼 언어가 사람의 예. 그 사고와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런 차이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에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일상 언어하고 그런 거 예. 일상 언어하고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비트겐슈타인이 이 두 개의 철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비트겐슈타인은 예술로서의 철학의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철학을 치유라고 본 사람이에요. 진리 발견이 아닙니다. 예. 진리 발견이 아니고 치유로 보는 사람이고, 제가 드린 자료의 맨 앞에 나와 있지만 삶의 보탬이 되지 않는 지나친 철학 활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생활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철학적 탐구는 인간 생활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쓸모없는 지적 사유는 인간을 기괴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언어와 관계돼서도. 그러니까 이분은 철학이 언어의 문제라고 보고 잘못된 언어 사용이라고 하고, 그래서 철학 형이사학적인 언어를 일상적 언어로 돌려보내야 된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기도 하고 참 좋은 철학자입니다. 비트겐슈타인. 예.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철학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앞으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할 텐데, 특히 예술로서의 철학. 예. 그래서 태도, 문제, 어휘, 언어, 방법, 지향점, 이게 다 다릅니다. 거의 완전히 다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이 비슷비슷할 것 같지만 두 부류로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현대 철학의 흐름, 서양 근대에서 현대에 이어지는 이 흐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철학 운동이 또는 철학 활동이 어떻게 부딪히고 싸우고 하는지, 이런 드라마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목을 두 개의 철학과 현대 철학의 흐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탐구로서 철학의 출발점을 아무래도 서양에서는 데카르트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플라톤이 있었지만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데카르트부터 잡아서 한번 봅시다. 데카르트는 인간에게 자연적 능력, 자연의 빛,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성이죠. 데카르트 이전에는 초월적 계시나 신앙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갔고, 그것이 진리였죠. 신의 말씀이 진리였는데, 이제 데카르트에 오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의 힘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시대적으로 이제 다른 시대를 연 거죠. 사고방식이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근대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그죠? 그 데카르트에 가는 두 개의 인용문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능력으로 사물에 대한 지식, 실제에 대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중세 시작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뉴턴 물리학이 나오죠. 서양에서는 뉴턴 물리학.
뉴턴 물리학으로 이제 실제에 대한 물질적 세계에 대한 법칙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데카르트는 세계를 물질과 정신으로 나누고 인간 이외의 모든 것들은 물질에 불과하고 그것은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합니다. 그거에 발맞추어서 뉴턴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법칙을 발견했죠. 그게 뉴턴 물리학이죠. 아시죠? 저를 보세요. 왜 뭘 쓰고 있어요? 이거 쓸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 뒤집으면 다 나오는 얘기고 저하고 대화를 하시고 질문을 하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이성이 잘 나가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인물이 그러니까 데카르트라는 천재 이후에 두 번째 문제의 인물이 누구냐면 흉입니다. 흉. 흉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흉은 이런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흉에 대한 인용문을 하나 읽어봅시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준 자료 3번 제가 읽을게요. 언뜻 보기에 인간의 생각보다 더 무한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생각은 인간의 능력과 재량을 벗어날 뿐 아니라 자연과 실제의 한계에도 속박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괴물을 만들어내고 어처구니 없는 형체와 모양을 결합하는 데에는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이런 무한한 자유를 지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이란 실제로 아주 제한된 범위 안에 갇혀 있으며 마음의 창조적 능력이란 모든 감각과 경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료들을 합성, 치환, 증대, 축소하는 기능에 지나지 않으면 알 것이다.